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사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배태준 지음, 북스토리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법. 첫 번째 사연. 저는 부모님,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사업상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술 드시면 싸우고 물건들이 날아다니고 깨지고, 그럴 때마다 잠들 때까지 동생과 둘이 껴안고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억척스러워지셨고 큰딸인 제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화를 푸셨습니다. 어머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날에는 정신적인, 가끔은 신체적인 학대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독하게 공부하여 이른 나이부터 여러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되자 부모님이 쌓아놓지 못한 경제 기반의 부담이 제게 고스란히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가끔 오시는 아버지도 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마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를 키우면서 빚을 지신 것이니 저희가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말하셨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장래까지도 이야기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나 욕망을 남자친구에게 전이시킬 수도 짊어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면서도 기분이 불편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모르는 남자친구에게 괜히 짜증을 냈고 싸움이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이어서 밥도 넘어가지 않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뒤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섭습니다.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나름 괜찮은 커리어 우먼이고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 안에는 상처만 너무 깊어갑니다. 일에 대한 의욕도 삶에 대한 의지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 상황이 정상인가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연. 저는 중년의 사회인입니다. 요즘 계속 예전 교양 친구가 떠올라 사연을 씁니다. 제게는 고향에서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릴 때 정말 좋은 추억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와의 인연은 서울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그 친구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집이 조금 불우했고 키가 작고 체력도 좋지 못했습니다.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편이나 말을 자신 있게 하지는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드라지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반면 저는 좀 더 성격이 쾌활하고 사교적이어서 친구가 많았습니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계속될 때마다 사람들은 제게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를 챙겨서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저는 일부러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즐겼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친구와 저를 비교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굳이 어울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에서 새롭게 알게 된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연락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를 소외시키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불만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못난 저는 그 친구에게 많이 못되게 굴고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고, 결국 사소한 금전적 다툼을 하다가 일이 커져서 결국 그 친구와는 다시 안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그 친구만큼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 점점 줄어갑니다. 사회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마음속에 미안함이나 응어리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은데 그 친구가 계속 떠오릅니다. 더 이상 연락은 되지 않지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끔은 궁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조언. 두 개의 다른 사연입니다만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상처를 주는 상황들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흘렀죠. 그 다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 또는 상처를 준 사람이 상대방에게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법을 서로 마주보며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살면서 의식적 또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주고받으니까요. 저도 이번 상담을 준비하면서 제가 남들에게 준 상처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았고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 상처를 받거나 주게 된 과정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한 분의 입장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있어서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그 시기의 이유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현재의 관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하여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용서를 하는 법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상처를 주신 분들 중에 진짜 잘 뉘우치고 사과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무심하게 오랫동안 괴롭힌 사람들은 대체로 사과를 안 하거나 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담자분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죠. 어쨌든 사과를 받는 것에 대하여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들께서 하신 잘못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신다면 법적인 위반 사항이 되어서 민사나 형사와 같이 소송을 통해서 금전적 또는 그분의 신체에 대한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형태로 제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도 먹고 사는 것이고요. 또한 첫 번째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이잖아요. 사실 가족, 친인척,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관계 기반 때문이라도 설사 민사나 형사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한 것을 독하게 끊어낼 수 있는 분이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아마도. 하루아침에 용서가 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아마도 그 시간들을 계속 곱씹게 되는 순간들이 올 것이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식하는 순간에도 울컥하고 또 올라오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일단 하나의 전제를 내려본다면 결국은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일, 앞으로의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그 관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꼭 그분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두고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 마음을 푸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민사, 형사 등 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찾아가서 퍼붓거나 언론에 터뜨리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런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속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라면 나의 억울함, 속상함,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절한 방식으로 터뜨려야 해요. 법률적인 조치도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터뜨리고 찾아가서 풀면 내 마음의 화도 다 풀릴까요? 그건 달라요. 사실 화를 푼다고 내 지나간 시간, 아팠던 기억,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편해질까? 그것도 약간 불확실해요. 편해졌다면 여기서 멈추셔도 돼요. 그런데 아니라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마음속에 화를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에는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워낼까를 고민하다 보면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나 순간도 떠나보내야 하는 것 같아요. 책이나 언론 기사로 사형수에게 피해를 입은 유족이 사형수를 용서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저도 어릴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읽어보면 대체로 자신의 마음이 더 침범당하지 않고 평온을 되찾기 위해서 용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종교나 명상이나 상담이나 음악 등 많은 사람들이 치료로 활용하는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른 방식으로 발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돕고 연대하며 풀어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피해자 모임 같은 것들을 만들어 함께 상처를 치유하는 분들처럼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죠. 내 마음을 위해 용서를 하지만 그 상황은 다시 겪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첫 번째 내담자분의 경우에는 부모님께 더 침범당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고요. 화는 내려놓되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방지하겠다는 각오를 바꾸시는 것이 좋아요.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먼저 선을 그으시고 그래도 평행선을 달린다면 내담자분께서도 성인이므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두 번째 사연은 과거 자신의 잘못과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하고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변호사로서 형사, 민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부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치유의 관점에서 상담을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용서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일 것 같아요. 사연과 답변을 정리하면서 과연 제가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많이 돌아보고 마음이 무거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황은 꼭 집어서 잘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나지 않는 분들께도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겠죠, 당연히. 그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면을 빌어 사과를 드리고 싶네요. 제 탐욕과 무지로 인해 상처를 드린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연락이 된다면 그리고 그분께서도 만남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상황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고 찾아가기가 힘들거나 반대로 상대방에서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인간이 사소한 잘못은 인정을 잘하는데 오히려 큰 사건에는 방어 기제가 나와서 공개적,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분께서 본인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단계는 넘어간 것 같고요. 한번 당시 어떤 부분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조금은 구체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때 내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상대방에서 대하여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를 정리하셔야 스스로도 그때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상대방도 그때 내담자분께서 어떤 상황이셨는지를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구체화 부분을 준비하더라도 그분과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그러한 성행이 덜고 돌아 내가 상처 입힌 분에게도 가기를 바라는 정도가 최선일 것 같아요. 만약 두 분이 금전적인 일 때문에 다투셨다면 혹시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다른 분께 약간의 부조를 하거나 가족 간의 다툼이 있었다면 비슷하게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분을 도와드리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이러한 미안함의 마음이 돌고 돌아 그분께도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를 기원해야겠죠. 또한 주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험을 공유하며 조언을 해줘야 할 것이고요. 결국은 내가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사과를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바라면서 그때까지는 다른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도움을 드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답이겠죠. 두 개 다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제가 무슨 영적, 종교적, 법적으로 어떠한 마음의 위로를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비슷한 분들께서 이러한 경우가 내게만 있는 일은 아니구나, 나만 특별히 잘못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인간이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하고 조금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다행이겠죠. 인간관계라는 것이 인연도 있지만 악연도 있고 살면서 상처를 주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분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용서를 하셔야 하거나 구하시는 분들 모두 마음의 평온을 찾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누구나 실패는 싫어요. 허나 인생은 십타수 삼안타. 첫 번째 사연. 대학 입시 전까지는 실패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신이나 모의고사 모두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점수였습니다. 자격증이나 경시대회에서도 나름 괜찮은 성적을 올렸고요. 그런데 수시에 떨어지면서 약간 꼬이기 시작했고 첫 번째 수능도 점수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재수를 하기는 싫어서 점수에 맞춰 원하던 학교와 학과가 아닌 다른 곳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은 괜찮았지만 학교랑 학과가 너무 안 맞아서 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때 수능은 첫 번째보다도 더 못 봤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제 점수가 떨어진 것은 아닌데 수능이 쉬워지는 바람에 다른 애들 점수가 확 올라서 고3 때보다도 등급이 더 떨어졌습니다. 면접도 망쳤고요. 결국 또 원하는 학교를 못 갔습니다. 지금 군대를 갈까 싶어서 휴학 중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수강 신청, 동아리, 연애 등 대학생활 이야기를 해서 낄 수가 없어요. 다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만 정체된 느낌이어서 우울하네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더 잘했는데 지금은 더 뒤처져 버렸네요. 저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대학 간 다음에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입시만을 바라보고 준비했는데도 시험을 망치니까 이런저런 별 생각이 드네요. 꿈이 사라져서 너무 슬프고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사연. 회사에 다니다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아 퇴사한 후 은행 대출을 받아서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자영업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올인하여 오픈했고 처음에는 꽤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없는 돈으로 투자를 계속했고 서비스가 좋아야 한다는 생각에 알바도 비싼 가격으로 쓰다 보니 이익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업발이 끝나니 내리막이더라고요. 알바를 내보내고 잠도 줄여가면서 제 몸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코로나도 타격이 컸고 결정적으로 업장 내에서 손님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제때 수습하지 못하면서 일이 커져서 안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권리금을 낮춰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엄청 고생을 했는데 겨우 번전이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을 알아서 한 번 더 시도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고, 다행히도 회사 다닐 때 알게 된 거래처 높은 분께서도 제 성실성을 인정해 주셔서 그런지 투자를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장소나 상호 정하는 법, 식재료 구입 방법, 주방이나 카운터 직원 사용하는 법, 마케팅 요령 등 식당 운영에 관한 많은 경험을 얻었지만 실패의 타격이 너무 커서 걱정이네요. 또 실패를 할까 무섭습니다. 회사를 다시 다녀야 하나, 한 번 더 사업을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잠을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언. 이번 주제는 실패입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저런 실패를 한 적이 있고, 그때마다 되게 많은 자책을 했어요.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판단을 잘못한 것일까?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아이가 맞이 어렸을 때였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지 못채다 겨우 잠이 들었거든요. 문제는 아이를 겨우 재워놓았더니 제가 잠이 다 깨서 뭐 할까 하다가 위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쭉 찾아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었을까 궁금해서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생각보다 실패나 시련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히려 실패나 시련이 없이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찾는 것이 더 어렵겠더라고요. 실패의 내용도 신체적으로 크게 다치거나 생명의 위기에 빠진 경우도 있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돌아온 경우도 있고, 남들의 모함이나 음모에 빠져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또 유명한 사람들의 인터뷰나 자서전들을 보면 멋지고 그럴듯한 내용만 가득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장 기억나는 순간을 꼽아보려고 하면 되게 힘든 순간들을 뽑죠. 유년 시절의 불우한 경험, 인생 일대의 위기, 엄청난 고난이나 실패, 어떠한 유명한 사람을 꼽아도 거의 마찬가지이고,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소위 높은 분들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봐도 위기의 순간들이 한 번씩은 다 있더라고요. 꽃길만 걸으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꽃길만 걷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 하더라고요. 서론이 조금 긴데 서론이 이미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죠. 누구나 당연히 실패는 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생과 실패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제게 실패 관련 고민 상담을 부탁하시는 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인생은 10타수 4만타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바로 이해하실 텐데, 아무리 잘 치는 선수도 10번 정도 기회를 받으면 안타는 3번 정도밖에 못 치거든요. 다른 스포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몇 년간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던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도 정말 골을 많이 넣기는 했지만 슈팅수 대비 득점 확률을 통계를 내보면 대략 20% 전후입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업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분도 손을 떼서 망한 사업이 하나씩 있습니다. 즉,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패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을지도 몰라요.
누구나 실패는 한다는 결론, 허탈하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모두가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에서 얻어가는 것들은 정말 사람들마다 달라요. 실패가 우리 인생에 주는 레슨 같은 거죠. 결국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도전을 할까? 이 부분은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실패를 왜 했는지 모르겠고 무엇을 배웠는지도 모르겠다면 사실 재도전을 해도 확률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선 실패가 줄 수 있는 레슨을 찾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그 사실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왜 실패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실패한 순간은 굉장히 아프고 씁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순간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가라앉히는 행위와는 별개로 왜를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노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흥미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건강이나 가정환경 등 내가 집중할 수 없는 요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외부 요소일 수도 있죠. 가령 첫 번째 내담자분이라면 올해 시험 문제가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다거나 아니면 모집 정원이 확 줄었다거나 할 것이고 두 번째 내담자분의 경우 불의의 사고나 최근 코로나 사태 등이 외부 요소죠. 왜 실패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대책이 무엇일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면 접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고요.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면 노력을 현실로 더 할 수 있는지, 재반 환경이 뒷받침되는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 친구를 끊어야 하는 것인지 등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외부 요소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대책 분석은 필요해요. 내가 정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외부 요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음에 또 외부 요소가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때 플랜 B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등 말이죠. 실패의 이유와 대책에 대한 분석이 끝났고 다시 도전을 하기로 하였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하나 실패 확률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갖춰진 노력이에요. 아까 야구선수 3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3할은 정말 잘하는 타자들의 기록이고 3할이 되지 못하는 2할 타자도 많고 아예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경쟁의 현실이니까요.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재능도 있지만 대부분 엄청난 노력입니다. 물론 노력을 무작정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므로 노력에 앞서 필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은 한 번에 갖춰지지 않습니다. 우선 실패한 이유와 대책에 대한 분석이 잘 될 필요가 있고 노력을 하는 중간중간에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돼요. 수험생이라면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고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모의 면접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해야죠.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맞는지, 놓친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등도 계속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고요. 여기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노력을 먼저 하고 도전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단 도전을 하고 실패해서 교훈을 얻어서 다음 도전을 좀 더 요령 있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다쳐갈 것이야 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내부적으로 타이밍을 그어놓고 그때가 되면 일단 도전을 한번 하는 편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타이밍이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노력만 하다가 도전이 계속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전을 통한 시행착오들은 내 노력의 방향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한번 실패했다고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실패를 한다는 그 당연한 명제가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서워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실패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 길이 없어요. 유일하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도전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이러한 인생은 성공도 없습니다. 가끔 말로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야기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일단 해보시라고. 투자라고 한다면 나한테 무리가 안 되는 범위 내에 아주 소액을 가지고 모두만 둬보세요. 그 돈을 다 잃더라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느끼고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연구와 노력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내고 또 다른 실패에 공감할 수 있게 되고요. 저도 이제는 나이를 먹고 사회 경험이 늘면서 후배들 중에 제 상황을 부러워하면서 자신들의 고민이나 걱정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들이 보기에 제가 나름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저를 키운 것은 파라리 실패와 영뜰감이었을 것이라고. 실패의 경험이 있어서 당신들을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제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는 실패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간접 경험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연대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요. 이번 편이 실패로 좌절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만 이렇게 아프고 힘든가요? 사연. 제 인생은 부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에 대한 혐오와 염증만이 남아 있습니다.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는 고차한 마음도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항상 우울한 표정뿐입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수차례 해보았습니다. 한때는 저도 사람답게 남들과 어울리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도 해보고 글도 써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해보았는데 워낙 가진 것이 없다 보니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패배자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쩌다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요? 부모님과 사회를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왜 제 인생만 이렇게 아프고 힘들까요? 조언. 이번 주제는 인생의 아픔입니다. 인생의 아픔이나 힘듦을 생각해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하나의 고생이 끝나면 또 다른 힘든 일이 찾아올까? 주변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한테만 이런 나쁜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우울하고 지치고 낙담하고 그러다가 뭔가 다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선 인생이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과도하게 희망적이고 한편으로는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기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원래 누구에게나 힘들도록 설계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굳이 예전에 경제학에서 배웠던 수요와 공급 원리 같이 주어진 것은 한정적인 반면 원하는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욕망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꺼내지 않더라도 인생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내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가족, 사회,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겪게 되는 사건, 사고 때문일 수도 있죠. 내가 한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선택과 후회로부터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현재의 나를 잠식해서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죠. 내담자분에 비하면 제 인생의 아픔이나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었겠습니다만 저도 로펌에서 주니어 변호사 생활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살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결과도 만들었다고 해서 입사를 했는데 로펌 주니어 변호사 생활은 정말 과연 오늘은 집에 갈 수 있을까의 연속이었거든요. 자기 시간이 별로 없고 몸도 엄청 괴롭죠. 잠도 잘 못 자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 등 제 개인 생활은 하나도 못 챙겼고요. 그래서 그때 자유가 너무 그리워져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다 말고 로펌에서 잘릴 각오로 배를 째고 휴가를 내서 아프리카에 있는 세렝게티 초원을 갔어요. 참고로 로펌 변호사는 휴가를 가도 노트북 들고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세렝게티는 인터넷이 거의 안 터지거든요. 나름 어마어마한 용기를 냈죠. 요즘은 조금 더 휴가를 쓰는 것이 자유로운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초원에 가면 기린이랑 얼룩말이 사자랑 코끼리랑 엄청 자유롭게 살 것 같잖아요. 죽어라고 열심히 살았더니 결과가 고작 빌딩 숲에서 탈출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일만 죽어라 하는 인생인데 초원에 사는 동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참고로 세렝게티 가볼만 합니다. 지금도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 중 하나가 세렝게티 노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렝게티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막 자유를 즐기고 예쁘고 멋있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자, 얼룩말, 코뿔소, 코끼리, 임팔라, 기린 할 것 없이
처절하게 성존을 위해 산다는 것이더라고요. 모 공중파 방송국에서 창사 특집으로 아프리카 초원에서 치타 가족을 따라가면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방송을 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치타 가족이 되게 힘들어요. 사자나 하이에나에게 공격당하다가 심지어 새끼를 잃기도 하고 보상도 당하고 도망도 치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이가 되는 임팔라나 토끼를 찾기는 또 되게 어렵고 찾아도 정말 미친 듯이 도망을 가죠. 그 영상에서 사자는 좀 여유 있어 보이거든요. 어슬렁어슬렁 쉬다가 사냥감이 나오면 가서 다 잡아먹고 멀찍 갈 길로 휘날리면서 확실히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포식자 느낌이 나죠. 사위로 비유해본다면 완전 슈퍼 갑들 같은 느낌? 하지만 저는 세렝게티에서 정말 관리가 잘 되고 배가 빵빵한 사자 말고 힘들게 사는 사자들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자인데 먹이를 거의 먹지 못해서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말랐어요. 심지어 어떤 사자는 물소에게 옆구리를 받쳐서 옆구리 살이 다 패이고 거기에 파리나 벌레가 엄청 꼬여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가 아닌 동물들 사이에서 패배해서 죽어가는 사자인 거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대다수는 그냥 평범한 조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사자처럼 무엇인가 우위에 있는 조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고. 그런데 사자도 힘들 수 있고 생존을 위협받는 것이 생태계구나. 사자로 태어난다고 무조건 다 보장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대기업 회장, 정관계 높은 분들,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 사회에서 잘 나가는 분들 중에 우울증, 강박증 같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거든요. 가끔은 아주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인생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딘가 높은 곳에 올라가도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고 오히려 또 높이 있으면 견제하거나 저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고독하고 피폐해지는 것이죠. 사실 행복해지려고 그 자리까지 갔을 텐데 그 자리에 연연하는 순간 행복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허무한 이야기죠. 그러면 왜 살까? 인생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있을까? 아픔을 극복하거나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점점 큰 담론으로 가고 사실 답이 별로 없는 영역이긴 한데 그래도 인생의 아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해놓고 인생을 원래 아픈 것이라고 하고 끝내면 너무 무책임하니까 조금이라도 수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생이 아픈 것이 당연한데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나 목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픈 것과 불행한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프면 불행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인생이 아프면 꼭 불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명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나 운명은 없어요. 한때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면서 삶의 주요 주제들에 대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책들이 유행했는데요. 이런 대목이 나오죠.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물론 각자의 아픔의 정도나 깊이를 모르는 상황에서 행복을 선택하라고 쉽게 이야기하며 무책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쉽거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오히려 힘든 순간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버텨내기 위한 주문처럼 한 말씀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아픈 시간들이 주는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성숙해지고 사람이 깊어지는 측면이 있겠죠. 내가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그때의 그 느낌뿐만 아니라 원인, 해결 방안 등 굉장히 많은 이슈에 대하여 깊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마치 나무 뿌리가 엄청 많은 잔뿌리를 내리면서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느낌이랄까요?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던 부분들을 인지하게 되죠. 사람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져요. 나의 아픔은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씨앗이 된다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즉 감정적으로 체험을 본 적이 없다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비슷한 고민을 해봤다면, 아파봤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인간이 사회적인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아프기만 하면 행복하기도 의미를 느끼기도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따라서 또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내 아픔을 어떻게 극복, 치유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죠. 물론 그 아픔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병의 원인을 해결하고 재정적으로 힘든 분은 좋은 직업을 얻거나 로또를 맞으시거나 실현당하신 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에 내가 잠식당하는 것이겠지만요. 여기서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인생 안에 아픔을 잊고 즐길 수 있는 잠깐의 소소한 행복거리들을 끼워넣는 것입니다. 일종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개념이죠. 끼워넣을 수 있는 것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요. 여행, 음악, 미술, 독서, 영화, 게임, 운동, 커피, 종교, 대화 등 아주 어긋나는 것들이 아니면 대체로 다 괜찮아요. 이런 것은 현실 도피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 그러한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것으로는 현실 도피를 할 수가 없어요. 도피가 되는 것은 휴게소가 아니라 중독 같은 거죠. 마약이나 도박처럼. 이런 소소한 행복거리를 통해서 아픔을 잊고 벗어나는 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얼마간 사람을 버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아픔과 떨어지는 순간들이 반복되면 사람을 그러한 침전에서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뭔가 아픔도 약간 자기 반복, 자기 확장을 통해 스스로를 포기하고 놓아버리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 점점 악화되는 것들을 막아주고
또 즐거움이나 잊음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경우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공감입니다. 사람이 문명의 발달에 따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주, 지구, 자연, 운명, 이러한 거대 담론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나약하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를 버티게 해주는 힘은 공감이나 연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은 분들 중에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단순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잊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잊기 위해서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고 치유해주면서 자신도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내 명이구나 싶은. 저도 인터넷 카페에서 고민 상담을 하고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책을 쓰는 것들이 어찌 보면 저 스스로를 위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나 큰 주제를 다루게 되어서 실질적인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릴 만한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앞에 세부적인 의견들은 다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딱 한 가지만 짚고 간다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아픈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탓하거나 부정하지는 마세요.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인지, 내담자분의 실제 과오가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의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거나 부정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잘하고 완벽했어도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신 것이 본인의 잘못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부정하거나 학대하지 마시고 그냥 가끔 스스로를 좀 쓰다듬어 주세요. 손으로도 좋고 마음으로 쓰다듬어도 좋고요. Love myself. 사연.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현재 의료계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이 심한 가정에서 방치되어 자라다가 보육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교류가 끊어진 지는 이미 몇 년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사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인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도 타인에 대한 신뢰가 없고 모두가 적으로 느껴져서 너무나 외롭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로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성 친구도 계속 만나지만 항상 불안하고 상대에게 집착하게 되어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항상 소극적이고 남들에게 미움받을까봐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성격을 고치고 싶습니다. 절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과연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싶고 이러한 결핍이 모두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것 같아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일어나자.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암시를 해도 잠시만 괜찮아질 뿐 다시 무기력해지고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어릴 적 가전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외로움, 우울함, 불안,
소심함 등 여러 불편한 감정을 겪고 계신 분이네요. 원인은 내담자분께서 짐작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릴 때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애정의 결핍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자아를 형성하게 된 것이지요.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말이나 행동,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일종의 미러링이지요. 미러링은 주로 IT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한데 꼭 IT가 아니어도 일종의 모방 행동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로부터 많은 애정을 받은 아이는 사랑을 주고받는 법, 남과 교류하는 법을 쉽게 배우고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 주니까요. 반면 어릴 적에 보육자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애정 결핍에 빠지거나 상위 교류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감이나 외로움, 불안 등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내담자분께서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나 과거 환경에 대한 원망도 잠깐의 화나 슬픔을 잊게 해주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상황을 바꿔주지는 못하지요. 가끔은 오히려 이러한 과거에 대한 원망이 현재에 대한 자기 합리화로 바뀌거나 다른 제3자에 대한 분풀이 등 엉뚱한 것으로 튀는 경우들이 있고요. 과거에 대한 원망을 100% 완전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참으려고 하다가도 과거의 인과로 인하여 힘든 일이 올 때면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다시 튀어나올 것이고요. 부모님이나 환경에 대한 원망이 막 마음속에서 쏟아나올 때는 그대로 분출하게 두세요. 막으면 또 그대로 화가 나니까요. 다만 원망이라는 감정이 나왔을 때 너무 긴 시간 동안 침전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즉, 필요한 만큼 분출한 다음에는 다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요. 제일 필요한 것은 내담자분께서 받지 못했던 애정 내지 사랑을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채우는 것이에요. 자동차의 휘발유가 떨어지면 기름을 넣듯이 말이죠. 그리고 사연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애정이나 사랑은 절대 연애로 채워지지 않아요. 연애에서 사랑은 상호 대등한 관계, 상호 매력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담자분에게 필요한 애정은 오히려 과거 부모님이 충분히 주지 못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나 믿음에 가까워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 같은. 어린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자기의 체력, 시간, 재력을 포함한 인생 전반에서의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랑은 부모 자식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귀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너무 지나쳐서 나중에 대가를 바라거나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쨌든 연인 관계에서 유년기에 받지 못한 사랑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신다면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집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상대방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상대방은 내담자분의 부모가 되고 싶어서 내담자분과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지금 상태에서 내담자분에게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자신밖에 없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여기까지도 잘 아시는 것 같고, 다만 방법론이 잘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래를 실행해 보셨는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다른 전문 서적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나 스스로가 주체이자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 글, 사진 등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바꿔보세요. 오늘 내 기분은 어떤지,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느끼고 반응했는지,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단순히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를 할 때도 나를 주어로 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혼잣말을 하더라도 난 어떻지? 이렇게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일기장을 만들어서 내 기분이 어떤지, 난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스스로에게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SNS를 하신다면 프사들을 쭉 보시고 나를 찍어서 올린 것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세요. 별로 없다면 이제부터 당분간은 의식적으로 나를 찍은 사진을 올리도록 하세요. 외모가 마음에 100% 차지 않는다면 포토샵을 해서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거울도 더 자주 보면서 자신과 대화해보세요. 물론 거울과 대화는 스스로에게 좀 더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야,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낼 수 있겠지? 파이팅!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인생의 피사체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낮은 자존감을 올리는 좋은 방법은 자신의 인생에 성취를 주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100% 인정받거나 사랑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러한 갈등, 실패, 실수의 상황에서 얼마나 탄성을 가지고 올라가는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하셨음에도 의료계에 직업을 얻으신 걸 보면 내담자분께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생각만으로 잘 안 바뀐다면 작은 성취들을 통해 성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자존감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스스로에게 재미, 즐거움, 흥미 같은 것들을 안겨주세요. 즐거움이나 재미 같은 감정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계속 자신의 감정을 품고 있게 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줍니다. 나 오늘 즐거웠어? 나는 무엇을 하면 재밌을까? 난 뭘 하고 싶은 것일까? 계속 생각하면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본인을 남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아요. 타인을 완전히 100% 믿고 의지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그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몰려들고 그들이 알아서 내 주변을 떠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경제적으로 꼭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길거리 음악만 해도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입니다. 이 단계까지 준비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애정을 주고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애정은 연애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인, 친구, 제3자 등 누구에게 애정을 주었다 돌아오지 않아도 스스로 다시 치유하고 일어서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그러한 부분에 자신이 없다면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면서 애정을 주는 연습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와의 애정관계를 투영할 경우 건강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내가 대등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진짜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연애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지금 연애를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글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자존감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셔서 글을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너무 눈치 보거나 남에게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것도 조금 더 챙기세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랫말도 있잖아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다고 마음까지 아파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연.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사고방식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고 고치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소심해서 결정하는 데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뭔가를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한 명도 없네요. 자꾸만 사이와 단절된 채 저 혼자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부모님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됐고 그 후로는 공부하는 척만 하는 헛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잘 놀지 않게 되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도 없고 대인관계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그 이후에 친해지는 과정을 잘 못해요. 성인이 되면서 장애 증상이 와서 우울감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깊이가 더욱 커졌습니다. 원인불명인 병인데 인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약간의 보행 문제와 손 떨림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의사 선생님께서 봐주시고는 있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오면 다시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여태까지 10년 넘게 고생했는데 앞으로도 치료약이 나올 때까지 기약 없이 이렇게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하나 싶어서 막막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도 많이 들고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떠한 책을 읽었는데 삶에서 이미 일어난 일에 시비를 걸지 말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고칠 건 고쳐야 사회생활이 정상적으로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소심한 성격을 바꾸고 싶습니다. 성격이 쿨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진짜로 쿨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깊은 친구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연애와 여행도 해보고 싶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상황도 이래서 많이 못 해봤는데 무슨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조언. 처음 받았을 때 이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함부로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두 가지 걱정이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같은 질환을 앓는 한우들이 모여 계신 인터넷 카페도 들어가서 글들도 읽어보았고요. 그래도 내담자분이 원하시는 것이 어설픈 동정이 아니고 정말 고민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것이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같은 병에 걸려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픔도 나름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제 주변에 있었던 두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명은 과거에 굉장히 친했던 형이고 한 명은 같은 과 지인입니다. 그 친한 형은 굉장히 성격이 밝고 어디서든 즐겁고 모두와도 잘 어울리는 분이었습니다. 별명이 바카스였어요. 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에너지 드링크 이름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로마 신화에서 수르 신인 바쿠스에서 따온 것이었어요. 제가 가급적 사연이나 상담 내용을 개인정보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는데 이 바카스는 진짜입니다. 이 형이 혹시 이 책을 읽게 된다면 다시 연락이 닿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힘든 일을 겪을 때 손을 내밀어준 몇 안 되는 분으로 저희 20대 초중반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촉망받는 의대생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20대 초반 힘든 몇 년을 버티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 형이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밝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턱관절 쪽 질환이 있었습니다. 계속 통증 때문에 잠 못 자고 수면제 먹고 학교 생활은 잘 안 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는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를 하고 다시 의대 복학을 했는데 통증이 계속 올라와서 한방, 양방, 굉장히 여러 가지를 찾아보더니 어느 순간 저희 모임에서 사라졌어요. 이 형이 사라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형이 다니던 학교 학사과나 지인들을 통해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형은 잘 있나? 글을 쓰는 와중에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분은 제가 예전에 시험 준비를 할 때 알게 된 분인데 이분은 선천적인 데다가 고시 스트레스 때문인지 장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심각해서 시험을 보다가 시험을 끝까지 다 치르지 못하고 중간에 나와야 하는 일도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온갖 양약, 한약, 건강보조제를 다 먹어보고 나중에는 신경안정제도 먹어보다가 끊었을 때 불면증이 엄청 심하게 와서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왔었대요. 시험을 포기해야 하나, 진로를 바꿔야 하나.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앞으로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몸 관리 잘하라는 하늘의 뜻이구나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스트레스 받는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요. 지금도 가끔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약간은 불편하고 남들보다 훨씬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이러한 부분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차피 다들 이제는 지병이 생긴 상황이어서 특별히 자신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두 사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 첫 번째 사연의 형님이 두 번째 사연의 지인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인간의 고통은 주관적인 것이라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제가 든 예시를 떠나서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병이나 특이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다 같은 우울과 좌절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인생을 살지는 않더라고요. 다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두에게 질병은 슬픈 일이지만 거시적으로 인간이 과연 생명의 유한함이나 질병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의 섭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겨서도 안 돼요. 아마 인간이 영원히 살고 아프지 않는다? 이러면 인간이 무한해지겠죠. 가능할까요? 그러면 시간도 가지 않고 후손도 생기지 않고 발전도 없겠죠. 결국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게 된다면 인류가 살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시대가 오겠죠. 바닷가재 이야기도 있잖아요. 바닷가재는 노화를 막는 텔로모레이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오지 않죠. 그렇지만 바닷가재가 영생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잡아먹히거나 세균에 감염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죽고 개체수가 조절되는 거죠. 결국 인간에게 평생의 질병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오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한경에서도 꽤 유명한 프랑스 작가가 한 소설에서 인간을 탄생시킬 때 무엇인가 레시피 조합하듯 만드는데 거기서 지병이라는 것도 한 요소로 넣은 부분이 있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를 먹으니 참 적절한 비유구나 싶었습니다. 내담 잡은 사연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금 더 빨리 온 것이죠. 조금 더 나쁜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어려운 지병이 왔죠. 안타깝지만 이걸 바꾸는 것은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이렇다 하더라도 거덩이 약간 불편하실 수는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보다 궁극적으로 자연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유한성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께서도 아마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고민 상담을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담자분께서 궁금한 부분이 성격적인 것, 교우관계, 연애, 여행 4가지로 이해되는데 성격 부분은 우울하고 다소 소심한데 쿨해지고 싶다 정도로 이해를 해볼게요. 우울한 것은 아마 지금의 건강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클 텐데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이 유한성에서 내가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현재 상황은 받아들이고 나쁜 부분은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약간은 앞을 보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절망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나의 유한성을 살리는 것은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에 대한 희망,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여기서 친구, 연애, 여행같이 내담자분께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 보겠다는 식으로 사셔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소심한 성격인데 기질적인 문제라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해본다면 내담자분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인이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면 남들보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되게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어요. 막 욕하고 씹고 비교하는 말들이 난무하지만 사실 얼마 안 돼서 바로 까먹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남들은 나를 거의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의지, 내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사람과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제일 중요하다. 는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두는 연습을 하세요. 친구를 만드시는 것은 상담자분께서 이미 학교 다니실 나이는 지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사회에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반복로 측면에서는 기존 친구나 기존 사회 집단에 있는 관계를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는 것, 아니면 현재 본인과 흥미나 공감대가 비슷한 곳, 취미도 좋고요. 그러한 부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계속 접촉을 하시는데요.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초반에는 연습을 하고 미션을 정하세요. 오늘은 3명과 이러한 대화를 해보기. 방에서도 연습도 해보시고 그걸 계속 늘려가세요. 연락처 몇 개 받기. 5명과 대화하기. 다음 약속 잡기. 그러다 보면 조금은 친구가 될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어떠한 집단에서 모두랑 친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랑 친해지면서 차근차근 늘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는 염두에 두세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약점에 다른 사람은 큰 관심이 없다. 자신감을 갖자.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는 그냥 친구가 안 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요. 연애는 다른 편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요약하면 자신감과 10타수 4반타입니다. 누가 대시를 해도 당연히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호감을 표시하시고 어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차이면 아픕니다. 그런데 차일 수 있어서 아플까봐 대시를 안 하신다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내담자분은 그 앞 단계에서 일단 현실에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애착 대상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표시하시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본인의 상황이나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나이이고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극단적으로는 전쟁 때 수용소에서도 사랑을 핀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할 수 없는 나이나 상황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대가 안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로 내담자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패 확률은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있을지? 라는 관점에서 주변을 살펴보시고 관계를 맺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행입니다. 셋 중에서 제일 간단해요. 다니세요. 경제적으로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행에 있어서 돈은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사정에 맞게 다니면 돼요. 실제로 여행에서 보면 길에서 돈을 구걸하거나 히치하이킹을 하는 분들도 많고 중간중간에 돈 떨어져서 알바를 하거나 물건을 팔면서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당연히 형편이 지금보다 못해서 버스비 아낀다고 몇 시간씩 걸어 다니고 열대지방이었는데 선풍기도 고장난 방에서 10명 넘는 사람들과 함께 잔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별별 에피소드들도 많았죠. 중요한 것은 일단 출발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체적으로 불편하신 부분이요? 내담자분께 신뢰되는 말일지 모르겠는데 책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아예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하는데 여행 다니는 분들 스토리가 엄청 많아요. 저도 다니면서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주로 외국 친구들이기는 했지만 전혀 거리낌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더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더 특별한 취급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의 속도로 당당하게 다니고 그러면 여행자들 사이에서 다 똑같습니다. 언어요? 말 몰라도 손짓 몸짓만으로도 생존에 필요한 이야기는 할 수 있고 요즘에는 휴대폰 앱 같은 것으로도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한 것은 아닌지 계속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아마 사연을 주시면서 이러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몸이 아프죠. 억울합니다. 억울한 것은 당연해요. 특히 사람은 주변, 자신이 생각하는 중거 집단의 평균점과 비교하면서 감정을 많이 형성하는데 주변에 없는 병이라면 더 억울하죠.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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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라고 외치고 끝나는 삶과 억울해, 하지만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하는 삶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억울한 것? 알아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슬프게도 저도 이렇게 사연으로 풀어드리지만 사실 이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이해한다고 자신 못하겠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내내 되게 죄송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무릅쓰고 한마디 드린다면 몸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까지 마음만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